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선회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선애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뜬금없기도 했었지만 빌려달라는 금액도 커서 당황스러웠었죠.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보니 시부와 부부싸움을 했다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갚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남편과 통화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시모의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요구한 7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유럽으로 홀로 여행 좀 다녀오겠다며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에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시모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셨는지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일정을 길게 잡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비행기를 탔던 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저희들은 시모가 가볼 만한 곳을 전부 다 뒤졌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시모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탓을 돌리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발 그 고약한 성격 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냐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속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임마 내 속을 얼마나 긁어놨었는지 알아? 오죽했으면 싸웠겠냐고. 나도 같이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하루라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차라리 잘 됐지. 평생 지긋지긋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분명 어디서 사고 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집에 오지 못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엄마가 평생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아버지도 말만 그렇게 하시지. 지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디 짐작 가는 곳은 없어요? 어머님이 자주 다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 않았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찾길 바라실지도 몰라요. 어머님 성격상 혼자 지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아무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어도 집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움직였구만. 며느리 너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7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이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로 밖엔 안 보인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저번에 한바탕 싸울 때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무시했었거든. 지금 시위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부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나오는 행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톱을 깨물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부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면 시부모는 항상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니 저희 부부도 많이 지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일이 크게 터져버리게 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는 보름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고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 치던 시부도 한 달이 넘어가게 되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외부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아무 연락도 없이 행동한 적이 없으셔서 범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보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시모를 봤을 만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두었던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의지했고 시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 3달이 지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않았을 거라며 시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와 남편에게는 문자라도 남겼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부의 말대로 시모가 연락을 안 할 리는 없었어요. 시부와 싸우는 날이면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온갖 불만을 다 털어놓으셨고 제가 시모의 말을 들어줬던 터라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건 분명 시모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벌써 연락 한 통 없이 지낸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너희들한테 빌려간 700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을 텐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돈을 누군가 갈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경찰도 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을 배제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좀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집을 나가겠어. 그때도 혼자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말렸는데도 아버지는 유럽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냐고. 아버지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당장 책임지세요. 집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다고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거예요? 저랑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길 바라는 거죠? 저 같아도 맨날 술 퍼마시는 아버지 옆에서 수발 들기 싫어 뛰쳐나왔을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연락 오기 전까진 아버지 얼굴도 더는 못 보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너희 엄마랑 이유 없이 싸운 건 아니다. 그만큼 나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계속 밖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 엄마가 외박을 자주 하더니 나중엔 외간 남자의 흔적까지 남기기 시작했었다. 처음에 추궁했을 때는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결국 내가 뒷조사까지 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집요하게 뒤를 캐보다가 나중에 나한테 딱 걸리게 된 거지.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나한테는 부부로 살면서 살결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는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냐? 이 애비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한테까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게 뻔하고 너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이미 나는 네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다. 혹시 알아? 범행이 아닌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 그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던 건 그래도 너희 엄마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지켜본 건데 내 짐작이 맞는다면 범행보다는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살림 차렸을 확률이 더 크다. 너는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 엄마 만나면 물어봐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부의 속마음을 듣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항상 저와 남편의 얼굴만 보면 시부의 불만만 늘어놓았었고 시부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던 상태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던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시모는 사라진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려 했지만 시부가 입이 무겁고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보단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시부도 더 이상 시모를 찾으려는 마음을 접으셨는지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혼란에 빠졌었고 저 또한 시모를 계속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이 시부의 말만 100%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시모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일이 끝나면 시모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었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득도 없었고 이런 삶이 저희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모를 찾겠다고 노력했다가 저희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라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퇴사 권유가 있었던 터라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서 넘어갔었지만 저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시모를 찾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근무는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근무 조건인 일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저는 산부인과에서 오전 시간에만 잠깐 일할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정해진 날부터 일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출산을 하고 있는지 비명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출산 일정이 잡혀있는 분만실 차트를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직접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실 안을 살펴보려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분만실 담당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현재 출산하고 있는 분의 얼굴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산모 가족이라고 털어놨어요. 아닐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와 제 느낌상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모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시모가 사람 살려달라며 출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모도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출산 고통을 느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는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친 시모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던 분만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분만실로 보호자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몸을 돌리자마자 사정없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모는 출산을 하면서도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이게 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있게 될 일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경이 꿈은 아닌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애부터 낳고 다시 얘기하자. 일단 우리 아들과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거라.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주마.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애부터 낳게. 다들 나가 있어라. 시모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가 봐도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시모가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시부와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모 나이대에 비해 젊다곤 하지만 임신이 가능한 몸인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분만실을 나와 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을 때 대충 짐작했을 테지만 우린 예전부터 연모하는 사이였어요.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혜옥 씨가 나에게 왜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지 알게 된다면 많이 놀랄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왔었기 때문에 혜옥 씨랑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거 며느님도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보호자 차트를 보자마자 열부터 낸 거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몇 번 차도 마시면서 워낙 특이한 내 이름을 봤을 테고 한 번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문제의 발단은 혜옥 씨가 어느 날부터 우리 부동산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대가 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털어놨었는데 속마음을 확실하게 꺼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술 한잔 마시기로 했었습니다.
맨정신보다 술을 빌려 힘든 점들을 털어놓는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알게 된 속마음은 혜옥 씨 부군께서 전혀 그럴 것 같이 안 생겼으면서 혜옥 씨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어물 가공 사업을 해서 돈도 꽤 많이 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한 건지 혜옥 씨보다 젊고 탄력 있는 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집안 망신이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었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들과 상처에 모두가 힘들어질까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고 나중엔 부군의 바람을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시부가 먼저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최근 들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시부의 바람 때문인 걸 눈치채지 못했었죠. 시모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속마음을 털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대화 나누고 있던 걸 시부가 발견하게 된 거였고, 오해인 상황인데도 시부는 어떠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쌍방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 탓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때부터 대놓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돈을 빌린 거였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은 부동산 사장님께 월세방을 얻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시부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는 그렇게 잠적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다 보면 정들고 눈 맞는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만실에 적혀있던 부동산 사장님의 신왕산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겁을 했던 거였고,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최근에 시부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에 서둘러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 설마 아버님 아이는 아닌 거죠? 왜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오기라도 한 거야? 애 낮잠 자야 될 시간인데 누군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야. 저기요, 당신 뭔데 내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나 이 집 며느리야. 그쪽은 내가 누굴 것 같은데?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본처 행세를 하고 있어? 당신이 먼저 꼬리쳤지? 아버님이 능력 좋으니까 뺏겨 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 아이 누구야? 바른 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이광경, 그이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그 핸드폰 당장 안 내려놔? 어디서 지금 시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얘가 누구애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너희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준비되는 대로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시애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미 어머님한테 마음 떠났고 새 여자와 살림 차릴 준비 됐으니까 어머님한테 막대했던 거냐고요. 방금 어머님 보고 오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가정을 깨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요. 뭐라고? 어디서 봤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길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래?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아예 살림 차렸대냐? 거기가 어딘지 당장 말해봐라. 먼저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애를 안고 있는 걸 보니 아버님이 먼저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랑 부부싸움 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어머님 내치고 저 불려우 같은 여자랑 살림 차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님 인생 행복하시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정신 나갔나? 어디서 시애비한테 소리를 질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 내 아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했고 앞으로 나는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혼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위자료 대충 지어주고 보내면 되잖아. 아, 그쪽이 이 집안 며느리였어? 그런데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태도가 아주 불량한데?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있어. 너 때문에 어머니 찾겠다고 10달 동안 내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털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으니까. 뭐? 상관요? 뭐라고? 여보, 제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함부로 짓거렸다며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준 뒤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모를 찾기 위해 잠도 안 자가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이도 친정에 맡긴 채 낮이며 밤이며 틈날 때마다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까봐 힘들게 시모를 찾아다녔는데 시부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저희 부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제 뺨을 쳤을 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나이 처먹고 쓸데없는 물건 함부로 놀려서 멀쩡한 집안 파탄 냈으니 평생 불구로 살아보라고 그 자리에서 시부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시부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을 뒹굴었고 상간녀가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달려들자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더니 자기 남편 불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화가 상간녀에게 쏟아졌고 시집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한 뒤 시모가 입원한 산부인과로 함께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한 번의 실수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테고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항상 챙겨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부와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버텨가는 것보다 100번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아이는 없지만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통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시모의 입장을 이해했고 시부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부 옆에 있는 그 상간녀는 불려우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호되게 당한 뒤에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시부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던데 그건 시부도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검사를 했을 거고 서류상 맞는다고 하니까 품에 끼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유전자 검사 서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용지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시모와 시부와의 법적 싸움이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변호사가 시모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지 않은 완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달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무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으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 보나 셋 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나왔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이의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잔,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O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 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